제가 오늘 사실 세 분을 초청한 거는 지금 엠핑 정도는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두 분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제가 평소 알고 지내면서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비즈니스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굉장히 저는 놀랄 정도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발표가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아까 전반부처럼 우리 플로어의 질문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가 식기 전에 우리 공경률 대표님 먼저 질문할게요. 저는 우리 공 대표님을 뵐 때마다 저분 참 똑똑하다. 근데 봉이 김선달이다 저 사람. 그런 느낌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비즈니스 구조를 짰을까? 그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학생 때 알바를 청광 내에서 알바도 하고 야채 가게를 몇 개 운영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전공은 또 메카트로니스란 말이에요. 그 등등이 좀 연결점은 있긴 한데 아까 본인이 발표고 저도 아침 오전에 그 키노트 할 때 살짝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스타카트처럼 이건 물류창고도 없고 직원도 없고 아까 MD도 없어요. 그 배송 차량도 없어. 오로지 시스템 하나 가지고 여러분 매출 추정 가능하죠? 아까 매출액은 적지만 아까 평균 그 점당 하루에 20만 원인가 10만 원 매매하면 10만 원. 그러면 12,000개 식당이 지금 거래하고 있죠. 그럼 12억. 한 달에 36억. 그럼 1년이면 한 4천억, 5천억. 그죠? 물론 이제 매출 전환율이면 적긴 하지만 이게 근데 아까 72만 개잖아요. 식당이. 그걸 한 30%만 하면 3,021, 20만 개. 와. 지금 12,000개가 5천억인데.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고 치고 그런 과정을 한번 조금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먼저 그 앞에 지표가 좀 오류가 있는데요. 5천억은 아니고 우리 그 식당 15,000개 중에 매일같이 시키는 식당이 한 30% 되거든요. 30%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내에 주문하는 고객이 있어서 여하튼 우리 지금 현재 푸드팡의 월 매출은 우리가 이제 사입에서 파는 모델이라 가지고 마진율 매출은 이제 거래액은 아닙니다. 직접 물류는 하거든요. 그래서 40억 매출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년 2배씩 성장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2배는 조금 못 미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짠 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원래 전공은 메카트로닉스라고 해서 로봇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펌웨어 개발하고 이런 거 했는데 그 가족이 농산물 유통업을 하셨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대기업 납품 아오온 CJ 풀무원 이런 데 납품을 하는데 무, 배추, 오이, 호박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 재배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이제 옆에서 조금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하면서 이제 야채 가게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거는 밀키트 사업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농산물을 하게 된 이유는 결국 우리가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의식주를 선택하는 이유가 경기를 안 타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친이 조선기자재업을 했고 모친이 농산물 유통업에서 이제 종사를 하셨는데 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없이. 그래서 이제 이 먹는 거를 했고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 비즈니스를 계약 재배해서 하다가 보니까 대기업에 이제 납품을 하려면 라벨을 붙이거든요. 라벨을 붙이는데 여기에 이제 가는 곳들이 전부 다 경찰서, 무슨 급식. 근데 식당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야채 가게를 하면서 그렇게 또 보면서 그래서 식당이 틈새 시장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봤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침투해서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결국 그 시장은 여전히 아까 그 개인 유통상이라고 하는 1톤차 가지고 납품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식당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식당 문 아침에 오픈하면은 현관에 쫙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전단지거든요. 오늘의 단가표. 여기 전단지가 있는데 우리 푸드팡의 앱의 시작은 지금 2018년 3월에 앱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든 앱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실 바뀌진 개편은 안 됐고, 근데 그때의 컨셉도 이것도 전단지거든요. 시세를 가입하지 않고 시세 조회하다가 저렴하면 가입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푸드팡을 시작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캐펙 투자,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 굉장히 최소화해서 우리 마켓컬리 같은 데 보면 막 물류 창고 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회사가 살짝 매출이 주니까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푸드팡은 뭐 우리 뭐 애플이나 자라나 리엠펑 다 마찬가지죠. 핵심만 갖고 나머지 다 아웃소싱한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구조를 짠 거가 굉장히 그건 굉장히 불황 산업에도 유리하고 불황시도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우리 지켜보는 그런 대표입니다. 얘기 나오면 하나만 더. 그 엄청난 거래 데이터가 쌓이고 있잖아요. 아까 뭐 농담으로 뭐 맛집을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제 재미로 얘기한 거고 실제로 굉장히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그 데이터를 활용 전략을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야, 올 여름엔 뭐 어떤 메뉴가 많이 팔린다. 아, 용산구에는 어떤 메뉴를 용산구 주민들은 뭘 주로 먹는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식당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향후 애프터마켓을 구상하는지 하나만 혹시 오픈할 수 있다면. 네. 예, 그 지금 푸드팡 같은 경우에는 식당과 소비자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는 사실 몰라요. 모르고 우리는 식당과 그 유통, 그러니까 이제 식자재를 구매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햄버거 집이다 라고 보면은 햄버거 집에서 필요한 재료는 15cm에 직경 15cm에 빨간색 완숙 토마토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뭐 근처에 뭐 시장이나 이런 데 찾으면 원하는 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으고 있는 거는 이 식당에서 재료를 원하는 재료의 스펙이 어떤 건지를 라벨링을 합니다. 메뉴에 따라 사용 방법에 따라 그렇게 라벨링을 해두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유통도 많이 바뀌고 발전이 될 텐데 산지에서 이제 재배를 하면 APC라고 그 이제 수집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 APC에 우리의 정보들을 주고 이러한 스펙으로 상품을 공급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네네. 자, 많은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벨부의 두 번째 발표하신 이권준 대표님, 그 우리 레시피 베이스드 농업, 원격 농업 이 선두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그 굉장히 선두주자인데, 자 그러면 각 작물별로 최적의 레시피, 그러니까 싹이 텄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연령별로 다 데이터를 수집할 거 아니에요? 엄청난 빅데이터고 작물별, 종자별 뭐 다 품종을 다르니까. 자 그러면 아직은 종자가 많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일종의 뭐 국가의 IP나 우리 지적자산처럼 우리 씨앗과 똑같은 거죠. 그런 굉장히 보안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아까 뭐 살짝 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찍어서 역산해서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걸 수집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얘기 좀 하고 어떻게 활용할 전략을 갖고 있는지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레시피 어떻게 만들어요? 네, 우선 레시피를 수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자기가 그죠? 네네, 저희가 이제 직접 다 수집부터 들어가고요. 우선 처음 수집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예 직접 연구소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거를 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의 저희 카메라랑 센서들을 달아가지고 그분들이 기르는 거 토대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랑 아예 같이 해가지고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모델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대마를 키우는 어떤 기업이다. 인도팜이 있다. 그러면 인도팜에 카메라를 수십 대를 달아서 그들이 싹이 틀 때부터 열매를 딸 때까지 그 전 과정을 계속 찍어서 그거를 레시피화한다는 거죠. 공동으로 만든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의료용 대마도 저희가 안동에서부터 시작은 했는데 그 한국에서 기를 수 있는 의료용 대마는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뭐 THC랑 CBD가 있는데 그 CBD 함량은 극대화시키면서 THC는 굉장히 낮아야 되는
아니면은 전량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을 그런 시장인데요. 안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모델 만들면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뒤에는 사실 태국에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의료용 대마 공장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카메라랑 센서 달아서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 수집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청양고추 씨를 LA에 심으면 피망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민들이 매운 걸 먹고 싶으니까 많이 심는데 이게 자라니까 청양고추가 아닌 거야. 그 정도로 이게 기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생육 조건에 따라 맛이 다르고 형태도 바뀌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레시피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 레시피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앞으로 활용하는 거는 지금 어디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우선 제가 지금 바라보는 그 레시피적인 거는 사실 뭐 뺏길 수도 있어요. 그쪽이 뭐 데이터를 촬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센서를 설치하고 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공장마다 다루는 작물은 하나일 거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루션만 공급을 하고 그 이 환경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럼 진짜로 한국 딸기를 굳이 싱가포르에 뭐 미숙 상태, 덜 익은 상태에서 비행기 태워서 그 비싼 비행기 태워서 랜딩해가지고 배송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앞으로 원격으로 한국 딸기의 레시피 생육대 200가지의 그 변수를 확보한 다음에 똑같이 연출하면 똑같은 맛이 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딸기나 뭐 천혜향 한라봉이나 뭐 나주배나 뭐 이거 다 가능한 거예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컨대 아랍에다가 저희가 프랑스 파리에 네. 뭐 비행기 태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시대가 곧 올까요? 저는 미래에는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 종자별 200개 데이터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단순히 그 전문가의 행동을 토대로 한 데이터지 나중에 제가 바라보는 이 데이터는 결국 이 식물 공장이 저는 나중에 식물 공장이라는 게 정말 이 공장 형태로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장을 형태로 되려면은 어떤 설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고 어떻게 이걸 효율화 시킬 건지 어떻게 제일 잘 기를 건지가 될 거고 그 전 단이 이제 데이터가 될 거니까 이 뒤에 거를 하려면 결국에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지금 우리 반도체나 뭐 배터리 같은 걸 해외 현지 공장을 만든 이유는 관세를 피하고 물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식품 마일리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온 음식일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학기술이 되면서 결국 현지 직접 생산을 통해서 수출을 굳이 여기서 가지 않고 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근데 노하우나 그 핵심 기술, 레시피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예측하는데 혹시 이제 현업에 계시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냥 물어본 거였고요. 저는 될 거라고 확신은 있는데 이게 뭐 당장 내년은 아닐 것 오케이, 오케이. 같다. 자, 우리 엠띵의 김혜연 대표님. 그 인도팜이 뭐 그동안 논란이 그래 그렇게 뭐 잘 하는데 워낙 그 라이트닝 우리 저 LED 전기 비용이 등등등 때문에 이게 손익이 많냐 수익이 나니 원가가 뭐 수익화 그게 대칭이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갑설인데 을설은 아니다. 지금 뭐 강남을 비롯한 그 많은 주부들이 지금 뭐 노지 재배하는 뭐 상추나 이런 데 낙진도 많고 다이옥신 같은 거 그리고 굉장히 지금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3배 비싸도 어차피 상추를 내가 한 달에 뭐 20만 원 먹는 것도 아닌데 비싸게 사 먹는 추세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그런 을설이 있어요. 제가 좀 직접 하고 계시니까 어떠십니까? 어떻습니까? 요새? 이게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뭐 굉장히 큰 투자를 받은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일종의 좀 조정기를 거치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현대 사회의 모든 제품들은 원가와 판가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량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생산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가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직 농장이나 식물 공장 얘기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농업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 있죠. 우리나라 농가들의 1년 매출이 뭐 1,000만 원 미만이 뭐 거의 평균이 대부분이고, 여러분 1,000만 원 갖고 1년 살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매출이고 수익이고 그 대부분, 그러면 수직 농장 전에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냐? 그 이거는 수익이 나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농업을 꼭 농업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은 그 뭔가 생산 시설을 뭐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시설을 만들고 그걸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물론 수익성을 얘기를 하려면 가격 결정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상추냐 사과냐 농업 생산물이냐를 떠나서, 제가 이 핸드폰을 뭐 만약에 만들어서 판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0개를 만들어서 판다, 돈 벌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데 1년에 한 1,000대 판다, 돈 못 벌걸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만 보면은 이제 기술을 제공하시고, 저희는 뭐 저희가 기술도 개발하지만 작물을 생산하고 또 여기 이제 유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국은 생산과 유통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를 봤을 때 그 가격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수익이 나는 작물과 수익이 나는 채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작물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한 50% 나요. 저희 같은 경우 원가 대비 판가에서 남는 거 딱 보면. 또 어떤 채널은 마진이 아주 박하고요. 근데 이 가격 협상력에 있어서 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밖에 못 만드는 작물인데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원한다, 비싸도 산다, 아니면 물량이 정말 많아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다든지,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국은 가격 결정력을 수익은 가능하고요. 가격 결정력을 사실 농업 분야에서는 생산자들이 갖고 가지 못하죠, 지금까지. 특히 우리나라는. 근데 글로벌에서도 보면 생산자들이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량이 정말 큰 경우. 그래서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작물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작물들을 연중에 그냥 하나만 키우지도 않고 다양하게 키워요. 자급형이니까. 네, 그 정말 이제 자급형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만나는데 제스프리 있지 않습니까? 키위 하면 제스프리 떠오르시죠? 제스프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 제주도에서만 한 33만 평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개인이 한 33만 평 하는 작물 불가능하죠. 그리고 제스프리 같은 데는 그거에 대한 어떤 종자부터 뭐 생산, 퀄리티 관리, 판매에 대한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바나나도 뭐 이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필리핀의 바나나 농장이 1,000만 평이 넘는데요. 이거는 거기서 어느 정도 가격과 물량을 좀 컨트롤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기술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수익화가 가능한 지금 상황에 이르긴 했는데,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수직 농장에서 수익화가 가능하다. 이건 저는 굉장히 전 세계 인류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이 기후에 바인딩이 돼 있었어요. 그래야 이걸 키워서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됐는데 돈까지 벌 수 있다가 증명되는 순간, 사실 저는 인류는 그 지금까지 수천 년, 뭐 수만 년 이상 이 바인딩이 돼 있던 그 조건에서 해방된다고 봅니다. 하긴 스타트업이 창업이 이게 뭐 돈이 된다 싶으면 굳이 뭐 하라 마라 할 거 없습니다. 사실 그것만 증명하면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은 약간의 규모 경제가 되면 굉장히 수익성이 있지만 인도팜이 현재는 약간의 규모가 작을 때는 약간 여러 가지 원가 요소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아직은 떨어진다. 그러나 앞으로 그럴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이제 노지 재배가 줄고 지금 뭐 기후 환경변화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공급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장의 인도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기술 개발하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아니 저 두 번째 질문. 우리 1세대잖아요. 에그테크의 엔싱. 뭐 코스타 상장 곧 하신다고 뭐 열심히 하시던데. 자 우리 그 글로벌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땅이 너무 작고 5,500만 너무 시장이 작으니까. 저는 아까 일부에서 발표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 산업 구조로 볼 때 에그테크는 정말 한국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 진출도 하고 해외 많이 나가고 이렇게 좀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외 진출은 좀 유망한가요? 아, 제가 1세대라고 말씀 주셨는데 1세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1.5에서 2세대. 네, 이렇게 보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글로벌 진출도 그 프레이즈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전과 후가 굉장히 저는 체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느끼는 것 같고요. 하나 저 마찬가지로 저는 요즘에 이런 질문 많이 드리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지금이 만약에 1960년대나 1970년대예요. 삼성이나 우리나라 지금 큰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기준으로 반도체 산업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 했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업계 전 세계 리드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이 1960년대는 70년대예요. 마찬가지지만 독일이 있고 유럽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 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잘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열심히 대응하고 있고. 근데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산업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충 하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어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뭐 시장 파이가 아주 작습니다. 특히 작물별로 또 나누면 더 작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산업이나 기술이나 뭔가의 전환점이 있는 타이밍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IT나 뭐 우리나라 전자 회사들 큰 대기업들이 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막 넘어갈 때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그 큰 전자 회사들을 이겼고 지금 보면 저는 농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약간 과장하면 뭐 수천 년 뭐 만에 오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어떤 기술과 인프라, 첨단 산업에 대한 인재들,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종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종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전 세계 작물 우리나라에서 다 잘하더라고요. 자, 그 대목에서 엄청난 기회인데 거기서 말 잘랐는데 제가 그냥 플로어에 마이크 드리려다가 자 그래서 그런 기회인데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나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 있는 전화 또 정부나 뭐 관계 기관에 자 우리 어른들이 아니 자기도 어른이지만 뭘 어떻게 도와줘서 우리가 청년들이 이거 한번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혹시 아이디어나 제안이 공통 질문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게 있을까 우리 김현 대표. 근데 우선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글로벌 시장에서 제가 그래서 약간 그 다음 단계가 온다는 것 같은 게 일단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자본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뭐 오픈되는 일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해외에 있는 자본들이 그걸 먼저 알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가능성이 있네? 오는 것 같고 아마 좋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와주실 것들은 사실 저는 뭐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알아서들 잘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도나 규제 같은 것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가는 것처럼 사실 알고 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계속 새로운 도전들이나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 많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뭔가 좀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제공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원준 대표, 우리 해외 사업하니까 아까 뭐 제가 똑같은 질문인데 뭐 정부가 또는 뭐 우리 사회 우리 각 그 이관계기관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이렇게 좀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게 사실 내버려 저는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둬. 저는 이미 농식품부나 뭐 농진원, 뭐 농진청 이런 데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코트라나 코이카 이런 데서도 항상 수출하는데 너무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항상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 종자나 육묘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더 보수적이고 카르텔이 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랑 직접적으로 연관은 크게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러 대표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조금 심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 대표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또 이 대기업들 뭐 여러 뭐 얘기하면 금방 아는데 똑같이 카피캣으로 들으면 어떨까? 열심히 스타트업 했는데 그냥 그대로 자본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대기업들 많이 들어와서 카피로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 정부에서는 아까 뭐 같은 맥락인데 지나친 관심은 사양하고요. 지나친 관심은 사양하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관심보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농업 그러니까 이 정부 부처에서 보면은 그 교육부 예산이 100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농림부 예산이 한 19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부처예요. 우리 농림부 장관님 선임됐다 하면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되는지 청문회 해도 뭐 방송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볼 때 이제 여기에는 조금 더 이제 볼륨을 키우는 돈 결국 이제 돈 많이 농림부에 주면은 알아서 이미 정책들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 좀 그 예산들이- 정부에 계신 분이 별로 다 가셨는 것 같아. 자, 우리 그 플로어에 있는 우리 청중들 질문 몇 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좀 우리 스텝. 네, 오늘 젊은 세 분들 발표 정말 감명 있게 들었고요. 사실 이제 두 분이 수직 농장을 하시고 유통을 하는데 우리 공 대표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논의로 하고 사실 이제 LED가 발전하면서 식물 공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산업으로 뛰어 들어왔는데 사실은 식물 공장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전용 작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지 작물을 인도팝으로 끌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도 지금 수직 농장을 하지만 당분간은 상당히 노지채소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벤처 어떤 그 투자 그룹들이 그게 적어도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기다려주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저는 유 교수님한테 어쨌든 벤처 창업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투자 생태계들이 적어도 그거를 좀 안정화 단계까지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될 텐데 좀 그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뭐 전 세션에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사실 농업 이런 쪽은 약간의 그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 기술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야. 그런데 지금 그 특히 에그테크 쪽은 아까 뭐 우리 관심이 없다 뭐 적절한 표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청년들이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그 정서적으로는 살짝 그 좋아하지 않은 면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농민들 보호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각 그 대학도 마찬가지고 이 중기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그 정부 지원금이나 또는 우리 벤처기업 36,000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에그테크 좀 아주 미미합니다. 그 정도로 포션이 적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도 마찬가지. 우리 농식품부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전제한다면 좀 더 좀 기획적으로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뭔가를 정책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건의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예산이 거의 뭐 이거 다 이미 정해진 예산들이에요. 무슨 뭐 직불금 다 이미 정해진 예산이고 실제로 벤처 창업 예산이 30억 작년에 그렇더라고요. 야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식의 조금 이 시대에 대한 판단력의 차이 같아요. 이 기회가 온다. 근데 국가의 어떤 그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에그텍과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이러진 않을 텐데 그게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저 같은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리더들이 아니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때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천운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효인 대표는.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같이 갖도록 하는 첫 번째 저는 문제를 해결한 길이라고 봅니다. 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인도팜 전용 작물이 특히나 이 새싹 채소가 새싹 인삼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워낙 인삼이 농약을 많이 치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약간 무농약을 하니까 그런 건데 혹시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왜 식물 공장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땅에서도 어떤 나라에선 잘 자라겠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안 자라거든요. 그것도 고품질.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사실 대마 시장인데 저는 이제 다른 작물들이 고부가 가치가 뭐 수익이 잘 날 때까지는 지금 당장 우리가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뭐 몇 가지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대마 시장이고 그거를 아시다시피 의료용 대마 뭐 CBD를 나오기 위해서는 햇빛도 받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아 이거는 식물 공장이어야만 하는 이유겠구나. 그리고 특히 지금 뭐 태국도 저희가 진출을 했지만 유럽도 지금 합법화가 되고 있고 그쪽을 보면은 아 이거는 식물 공장이 당장은 노지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작물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뭔가 벤처 투자나 이런 것들이 기다릴 수 있나라고 질문하셨을 때 사실 그쪽 입장에서는 그쪽 벤처 투자한테 저희가 뭐 구걸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쪽은 숫자만 보고 이게 뭐 본인들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냐를 보고 들어오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채워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저희 기업의 몫이고 그 몫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수익화를 시킬 수 있을지 이런 전략들을 좀 잘 짜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식물 공장들의 이 해결책들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네. 유통으로 갈지. 오케이. 자, 우리 두 번째 혹시 질문 여기 먼저 들었으니까 예. 네. 말씀 세 분 다 너무 잘 들었고 저는 이제 청년 창업을 이제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말씀 듣고 하는데 하시는데 네, 배우고 싶어서 참여했고요. 요즘 이제 뭐 사실 저는 좀 유통 쪽에 관심이 있는데 질문은 유통에 관한 건 아니고 쿠팡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그런 뭐 쇼핑몰들이랄까요? 그런 기업들이 뭐 자기들만의 어떤 롤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세 분 대표님들 혹시 시작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어떤 롤 모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그게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그 시장을 너무 잘 아실 거니까 좀 참고하거나 조금 요런 것도 있더라 요런 어떤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야에 좀 관심? 저는 유통이라- 유통입니다. 근데 식품 유통이고요. 식품 유통이요. 네. 자, 우리 연식으로 시작하죠. 연식으로 누가 연식이 높아요? 김혜연 대표님, 네, 먼저 하세요. 아니, 네, 유통 쪽에 아마 관심이 있으시니까 공 대표님이 마무리를 저 우리 이제 공 그럴 것 대표님 같긴 하고. 한데 저는 뭐 좀 세세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봤다기보다는 뭐 여러 기업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그냥 본 것 같고요. 저도 근데 워낙 창업에 대한 관심은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뭐 워낙 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창업에 대한 꿈은 있기는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좀 경험들이 연결되면서 이런 기술 기반의 농업 분야로 그때 뭐 사실은 교수님도 코멘트 굉장히 많이 주셨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딱 보고 시작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이제 유통을 직접적으로 막 하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대표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유통적인 거는 좀 지나치고 저희가 좀 바라본 저희의 이제 롤 모델적인 기업은 사실 농업에는 없지만 뭐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그 테슬라 같은 이 스마트팜 업계 소프트웨어로서 뭔가 운전자 없이
이거를 잘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생태계를 아예 구축해버리는 게 이제 저희의 좀 플랜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공 대표님.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롤 모델은 없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이제 고객만 바라보고 식당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쓸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고 늘 뭐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와서는 이제 조금 성장을 하고 하면은 이제 보이더라고요. 비슷해 모양이. 이제 고객만 바라보고 처음에는 모든 걸 직접 다 하고 혼자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그 다른 곳은 어떻게 하지라고 이제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때 보면은 국내에도 물론 있고 해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우리 푸드판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데 해외에도 이제 유니콘이 있어요. 그 똑같은 모델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저는 이제 가장 이 무서운 거는 쿠팡이 너무 유통으로 보면은 최고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장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제가 조금 첨언하면 이제 아마 질문이 저거 같아요. 유통 쪽에 창업하고 싶은데 뭐 참고할 만한, 난 도움될 만한 이런 얘기 같은데 여러 가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공부하는 거가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인디고고 같은 우리 크라우드 펀딩 업체에 나와 있는 에그테크를 딱 쳐보면 산업별로 돼 있어요. 거기 뭐 유통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이게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는 사이드 스트리트 이펙트라고 이게 옆길 효과라고 해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직접 창업에 들어가 보면 가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비즈니스 모델 말고 다른 모델도 막 눈에 들어와요. 남들도 제안하고. 그래서 골목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특정 완벽한 모델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대략의 어떤 방향, 아까 제가 속도보다 방향 그랬잖아요. 그런 방향을 정한 다음에 들어가 보면 뭐 이러면 다 만나게 되고 밤새 공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보입니다. 뭐 제가 그 대답 대신하고 혹시 다른 질문 한 분만. 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그 식물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도 그 공장을 짓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값이 싸지만 해외에서는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을 이제 보통 더 싼 이 노동력을 구현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프로젝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반대로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이 한국에서는 싸지만 외국에서 비싼 작물들이 좀 곽광을 받아서 시장성이 이어진다면, 반대로 외국에서 좀 많이 곽광을 받고 한국에 들여왔을 때 더 높은 값을 받는 농산물이나 작물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레시피라고 하셨죠. 그것을 한국에서 뭔가 이제 개발해 생산하면 어떨까라는 좀 질문들이 있었는데, 대만은 사실 제가 이제 시장성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없어서 혹시 다른 작물들 같은 것들 중에 구상 중인 것들이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해외 저희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원래 저희가 해외 나가는 것보다 저희는 한국인들이니까 들여와서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 접근한 게 그쪽인데, 우선 제가 지금 바라본 한국 시장은 뭔가 새로운 거를 드리려면 아예 마케팅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원래 식물 공장을 직접 뭐 판매를 하진 않거든요. 그 채소를.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파는 회사다 보니까 식물 공장이랑,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해외에서 좋은 거를 들여와서 식물 공장이랑 엮어서 같이 팔아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큰 힘든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해외 기후 안 좋은 것보다는 시장이 그래도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아까 엔싱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작물을 이미 잘 기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먼저 저희가 한국에서 보유한 데이터들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팔아보자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네. 그 인도팜이라는 게 제가 기술에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뭐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재배되는 종류가 그렇게 다양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까 글로벌하게 여기저기서 다 생산을 하다 보면 그럼 되게 공급이 과잉되고 이러다 보면 가격 결정력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인도팜에서 그 이미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재배 종류를 뭐 딴 걸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은 그런 기술이 연구 중인지 뭐 어렵더라도 언제까지는 그게 좀 개발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작물마다 환경이 굉장히 달라요. 일단 그 엽채류랑 뭐 허브류 이쪽은 좀 비슷비슷한데 뭐 예를 들어 딸기나 뭐 인삼이나 대마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예 환경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를 뭐 당연히 바꾸려면은 불가능하지 않은데 LED나 뭐 재배대 이런 것들을 아예 다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공급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공급 현상이 일어나면은 저희가 많이 팔았다는 증거니까 뭐 사실 뭐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식물 공장 몇 개 그거를 짓는다는 거는 엄청난 지금 상황에선 자금력이 있는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당장 등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렇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드리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모든 작물을 저희는 재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수익이 되냐 그리고 그 국가나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이 작물이 돈이 되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 나오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 시장과 그 지역도 있지만 이 농장을 운영할 회사가 유통력을 갖췄는지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통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수직농장 같은 경우는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장에서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내가 만들어서 팔더라도 이게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생산하는 게 맞으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 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인데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참 농업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앞으로 총만 받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당장 우리나라 대학 약간 현황만 봐도 명시적으로 농대라고 있는 과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당장 공과대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산업에 앞으로 종사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배워나가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약간 조언 구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건 제가 대답할게요. 네. 제가 볼 때 대학생 농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음악 벤처를 음악대학 음대 출신이 성공한 경우 없고 다 이게 산업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세 분 다 공과대학 출신들이에요. 농대 출신 한 명도 없어. 무슨 얘기냐면 그 창업 아이템은 전공과 무관해요. 오히려 공학 전공의 베이스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뭐 농과대학 제가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작물 키우는 법은 그런 직원 뽑아다 쓰면 되거든요. 사실 핵심적인 거는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아까 AI 같은 거. 그래서 그거는 별로 장애가 안 되고 뭐 창업하겠다는 열의가 있으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본 대로 제가 뭐 일종의 성공 방정식 약간의 족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공부를 한 다음에 창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이런 세미나 오시고 컨퍼런스 와주시고 뭐 그러면 좋습니다. 자, 장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 분 다 되게 바쁘신 분들인데 뭐 엄청 하루 타임 차지가 뭐 100만 원씩 될 거야 아마 이분들. 근데 와주셔서 특히 공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그 뭐 올해까지 남으셨는데 조금 뭐 약간의 인사이트, 약간의 뭐 그런 어떤 팁을 많이 가지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염원을 갖고요. 또 앞으로도 조금 뭐 힘이 미약하지만 열심히 또 이런 전도사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